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오전 프레스룸 라이브 유한솔입니다. 간밤 뉴욕과 오늘 아침 서울을 연결하는 시간 먼저 뉴스 라이브로 출발합니다.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 범위 아니었습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커졌죠. 주요 지수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483포인트 올랐습니다. 44,458에 거래 마감했고요. S&P 500은 72포인트 오른 6,445, 나스닥도 296포인트 올라서 21,681, 두 지수 모두 종가 기준 최고치 경신입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관세 휴전을 90일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한 것도 투심을 자극했다는 분석입니다. 뉴욕 증시 호조에 화답하듯 상승 출발했던 국내 증시인데요. 다만 그 상승폭을 점차 줄였습니다. 코스피 최신 기준 10포인트 올라서 3,200이네요. 코스닥은 807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식 양도세 기준 강화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대통령실 발표 이후에 어제 코스피 3,200선이 무너지면서 하락 마감했었는데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주 15시간 이상 근로계약 의무화 등을 담은 국정기획 추진계획이 대통령실에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대선 공약사항이고 여야 간 이견도 크지 않은 만큼 추진 속도가 날 전망입니다.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근로 제한 등을 적용받지 않고 있죠. 편의점, 음식점 등 유통 외식업계에선 올 게 왔다는 분위기인데요.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시중 은행들이 대출 문을 더 굳게 잠그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존 8, 9월에 추가로 10월까지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는데요. 6.27 대책 후에도 좀처럼 잡히지 않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아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좀처럼 돈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있죠. 사람들은 이제 예금담보대출까지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은행 예담대 잔액이 이달에만 900억 원 가까이 급증을 했다고요. 역시 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분석이 됩니다. DSR 적용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는 점도 예담대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 효과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른바 테라 사태의 주범으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권도영 씨가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고 형량을 대폭 낮추는 데 합의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테라 발행 사기를 포함해서 8개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최대 130년 형에까지 처할 수 있었는데요. 재판 전 이뤄진 플리바겐 합의에 따라서 구형량도 낮추고 일정 기간 형기를 채운 뒤에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까지 열렸습니다. 업계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친가산자산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권 씨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이 특검팀이 청구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나토 순방 때 착용한 목걸이와 관련해서 자신들이 제공한 거라는 서희건설 측의 자수와 함께 제출된 진품 목걸이가 스모킹건이 됐는데요. 증거인멸 위험이 크다는 일종의 정황 증거가 된 거죠. 해당 혐의에 대해서도 끝내 인정하지 않았다는 김건희 여사. 결혼 전 문제까지 거론돼 속상하다는 최후 진술을 남긴 걸로도 전해졌는데요. 서울 남부구치소에 대기하면서 심사 결과를 기다렸지만 당분간 그곳을 떠날 수 없게 됐습니다. 3평 남짓 독방에서 구치소 생활에 들어갑니다. 이상 오늘의 뉴스 라이브였습니다. 오늘은 원내 부대표와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지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네, 의원실에는요, 이렇게 대학생 청년 보좌관분들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시는 건가요? 강명구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정치 그리고 정책 관련 법안 과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시네요. 네, 화이팅 하십시오. 네, 이렇게 의원실에서요, 대학생 보좌관분들이 일하는 거 좀 색다르고 특이한 모습입니다. 아이고. 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임 기자님. 네.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침에 네. 바쁜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실 여러 번 찾아뵀잖아요. 네.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눈길을 사로잡는 물건들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의원님께서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시는 좀 아이템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방에 소중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민원의 날 파일처리입니다. 아, 네, 굉장히 이게 많은데. 매달 둘째 주 토요일, 넷째 주 토요일 날 민원을 받는 날을 만들었어요. 둘째 주 토요일은 찾아가는 정책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민원을 접수를 받고요. 네. 넷째 날은 지역 사무실에 앉아서 우리 지역구의 시도의원님들 전원다. 그리고 우리 보좌관들 전원다. 아, 네. 앉아서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한 600여 건 접수를 받았고요. 네. 우리 주민들은 한 1,500여 분 와, 방문해서 정말 많이 찾아오셨네요. 많이 와 네. 주셨거든요. 주민을 위해 적시한다, 반드시 한다, 네. 될 때까지 한다. 그게 제 정치 신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일 지역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정치의 모습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럼 네. 인터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방송인데요. 좀 네. 떨리시진 않아요? 괜찮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좀 가벼운 질문으로 일단 시작을 했는데 네. 의원님께서 소속되신 상임위 농해수위잖아요. 현안 질문 먼저 드릴게요. 뭐 한미 관세 협상 타결됐는데 지금 40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산 사과의 수입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농가 우려가 큰데 정부는 뭐 일단 직접 수입은 아니다, 바로 수입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그 해명 저희가 좀 믿어도 됩니까? 예, 지금 사과, 배, 감자 같은 몇몇 과일 채소류 있잖아요. 이게 WTO에서 농산물을 우리 흔히 말하는 위생 검역 절차 규정에 따라 가지고 위험 분석 절차를 8단계로 분류해 놨었어요. 8단계. 네. 그 8단계 때문에 우리 수입을 못하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검역 절차 완화를 하자고 지금 맞습니다. 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사실상 수입을 개방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쌀이나 사과나 네. 배나 네. 감자를 키우는 농가 입장에서 지금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네네. 그래서 그 관세 협상 타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이렇게 남겨요. 자동차, 트럭, 농산물 한국이 받아들이기로 개방하기로 뭐 흔히 말하는 합의를 했다 네. 하고 쓰거든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에 우리 정부는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각차가 있다, 네. 의견차가 있다 이런 지적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게 한미 양국이 과체류 수입 위생 절차 관련해서 뭔가를 협의를 본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겠어요. 이면 합의가 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검역 전담 데스크를 만들자고 네. 얘기한 거는 뭔가 협상 테이블 위에서 미국이 뭔가를 요구했고 우리가 뭔가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게 자꾸 더 이상 농산물 추가 개방은 없다라고 주장할 게 아니라 도대체 그 이면에 뭐가 있는지 합의를 한 게 뭔지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검역 완화는 시장 개방으로 이어지거든요. 날벼락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농민들은 아마 지금 불안에 떨고 계실 거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투명한 정부의 설명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조금 더 가까운 현안으로 가볼게요. 어제 자정 네. 바로 전이죠.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 헌정사상 처음인데 뭐 법원의 판단인 만큼 이에 대한 뭐 어떤 의견을 여쭙지는 않을게요.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참으로 답답하다. 이 어느 부부가 동시에 사면되고 또 어느 부부는 동시에 구속됐다. 이 사실만 가지고도 국민들은 되게 안타까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죄를 지으면 죄값을 있는 만큼 치러야 되겠죠. 이게 다른 건 다 떠나서 전직 대통령은 그 나라의 국격입니다. 그거에 맞게끔 그 특검에서나 이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법과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만 처리해 달라라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공정한 처리 얘기를 해주셨는데 앞서서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과 그 아내 정경심 전 교수 조국 부부는 사면이 됐습니다. 그리고 윤미향 전 의원도 사면이 됐습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 사면인데 국민 눈높이에 맞느냐 이러한 지적은 말씀하신 대로 적지 않거든요. 이에 대해 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이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취임한 지 이 2달밖에 안 된 취임한 지 2달밖에 안 된 정권이 보통 정치인 사면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국민들께 오만하게 비춰질 수 있어요. 특히나 사면이라는 건 국민 통합, 네. 국민 화합, 이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거든요. 이 고유 권한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과연 이게 국민 통합, 국민 화합을 위한 사면이었느냐?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네. 국론 분열을 야기한 사면이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지금 현재로서는. 네. 네, 정부에서는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면을 단행했는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좀 시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예. 윤미향 전 의원을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이 사람? 이제 저희 위안부 할머니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빼돌렸어요. 예, 예. 정말 후한무치한 범죄자죠. 근데 이런 범죄자가 며칠 전에 SNS에 이렇게 써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요. 나는 참 편안한데 저 욕하는 것들 참 불쌍해요. 라고 했어요. 이게 흔히 말해서 이 글을 봤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가면서까지 꼭 사면을 했었어야 되느냐. 이게 흔히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정치 복원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이게 정치 복원이 아니고요. 일종의 셀프 면제 파티 같은 거죠. 자기들만을 위한 파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게 그 조국 윤미향 부부만, 두 사람만 문제가 아니에요. 네. 이게 조국 전 장관 일가족 입시 비리에 동참했던 최강욱 전 의원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쵸, 또 누구냐? 조국 장관 딸, 이 흔히 말하는 장학금 특혜를 준 이 노한중 부산 의뢰 원장도 들어가 있고요. 네. 조국 장관과 같이 유재수 부산시 그 감찰을 무마시켜줬던 이 흔히 말하는 백운우 전 의원까지도 다 들어가 있어요. 조국 장관 범죄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냥 일거에 사면복권 시켰고요. 정말 더 재밌는 거는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만들었던 전 장관, 김연경 전 장관. 그 다음에 술 취해가지고 왜 문재인 정권 때 저 법무부 차관하셨던 맞습니다. 분 기사를 폭행했어요. 네네. 이분도 다 사면시켰어요.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되어 있는 범죄자들, 그리고 문재인 정권 때 했던 인사들 다 그냥 그러니까 빚 갚은 보온인 걸로 사면을 다 해준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사면이 국민 화합,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사면권을 남용했다. 반드시 이거는 지적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고 했는데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통합 이야기를 당내 상황으로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기간입니다. 오늘은 또 그 충청권, 호남권에서 합동연설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이 합동연설회가요, 전한길 씨 논란으로만 뒤덮이고 있어요. 이 전 씨 논란이 전대 이슈를 모두 잡아먹는다.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내일 징계 수위를 결정합니다. 당 윤리위에서 결정을 하는데 제명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느 정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윤리위에 흔히 말하는 독립적인 판단이 있을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론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징계 조치 얘기한다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단지 모든 당원들이 축제장의 전당대회 합동유세는요. 거기서 당원들이 그 정견 발표를 듣고 지지도 하고 박수도 보내고 연호도 하고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전한길 씨가 소란을 피우고 야유를 하고 고함을 치르고 이 부분은 저는 좀 잘못됐다. 전한길 씨가 아마 언론인 비표를 가지고 그 경내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언론인 비표를 갖고 왔으면 취재를 했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단상에 올라가셔가지고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고 연설자의 연설을 방해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절하지 않다. 저는 저희 전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고 있습니다. 이 집단 지성이 작동할 거라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 흔히 말해서 이
지금 언론에서 이 전한길 씨의 이 부분만 지금 부각시켜서 되게 크게 보고 있지만 네. 우리 당의 좋은 면에 정부의 정말 일부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자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종의 축제의 장이거든요. 이 흔히 말하는 당의 단합과 품격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각 캠프가 만약에 그런 흔히 말하는 고성과 야유와 소란을 피우는 게 있다면 각 캠프에서 먼저 자제를 시켜야 된다. 그게 지도자가 되겠다라는 캠프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네. 그 부분에서 우리 각 캠프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고요.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답변해 주신 것과 좀 이어지는 질문이기도 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의 어떤 의견 표출은 존중돼야 하고 다양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가요,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도 전시, 뭐 탄핵, 극우 이러한 모든 논란에 대해서 너무 극명하게 갈리는 의견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몰아내야 한다. 몇 명은 몰아내야 한다. 뭐 이런 강경한 발언까지 나오는데 당내에서요, 뭐 차라리 분당하는 게 낫겠다라는 좀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원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참으로 한탄스럽습니다. 이게 이 조경태 후보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요. 제가 흔히 말하는 단점 얘기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이분 얘기는 좀 해볼게요. 이분이 탄핵 반대 이꼬르 계엄 찬성, 계엄 찬성 이꼬르 내란 동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등식이 어떻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이 등식은요, 우리 당 당적을 가진 사람이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당을 해체하자는 얘기잖아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민주당의 극우 프레임의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당을 해체시키고 해산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덫에 본인이, 당적을 갖고 있는 본인이 당 지도부가 되겠다라는 본인이 이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뽑지 않으면 당이 해산될 거다라고 흔히 말해서 협박을 하는 게 이게 정당한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 안 할 수 없고요. 이분이 좋습니다. 후보가 되고 싶고 당대표가 되고 싶어요. 그러나 제가 이분에게 선을 너무 넘어버렸다. 네. 도대체 과도한 내부 총질 이제 그만해야 된다. 당 지도부도 이거 자제시켜야 된다. 아니 어떻게 내부 총질을 저렇게 선 넘게 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이 정도 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당내에 우리 흔히 말하는 정오와 배제의 대상을 우리로 삼을 거면 우리 당에서 왜 같이 함께 동지로 일을 합니까? 민주당 가셔야 되죠. 저는 강하게 이 부분은 비판 받아야 된다. 네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조경태 후보의 입장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제가 다음 드리는 질문에 있습니다. 특검이 있잖아요. 저희 내란, 또 최상병, 또 김건희 특검 3개가 가동되고 있는데 어제도 저희 의원님께서 소환이 되셨지만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참고인을 넘어서 피의자로 적시돼서 소환이 계속해서 되고 있어요. 이 특검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좀 더 강한 쇄신을 보여야 되지 않겠냐는 게 흔히 말하는 혁신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검이 그래서 어떤 당내의 분열에 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데 특검은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가요? 우리 기자님 말씀 중에 특검 얘기도 중요한데 그 말씀을 내가 한번 되돌려 드려볼게요. 혁신하기 위해서 네 탓을 한다? 아니죠. 당내 혁신이나 흔히 말하는 개혁은요. 내 탓부터 해야죠. 내가 잘못했다 얘기해야죠. 우리끼리 싸우면은요.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재명 정권이 좋아하고 정청래 대표만 좋아하는 거예요. 네 탓 공방을 해서 갈등을 유발해서 당을 분열시킬 게 아니라 내 탓을 해야죠. 내가 잘못했죠. 네. 내가 잘못해서 당을 이 모양 이 꼬라지로 만들었다라고 국민들께 사과하고 가야죠. 어떻게 네 탓 공방,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네가 혁신의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강하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특검 얘기하셨는데 이 특검 수사가 정말 수사를 하기 위한 특검이 아닌 것 같아요. 언론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특검처럼 여겨져요. 칼끝을 겨눈다라고 말하는 좋은 표현보다는 네. 칼끝을 마구잡이로 휘두른다라는 말이 그 표현이 더 맞지 않겠느냐. 휘두른다. 휘두르고 네. 있어요. 왜 그러냐? 이 특검이 왜 이렇게 하느냐? 제가 봤을 때 야당 의원들,
그리고 전 정권 인사들, 그리고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들을 마구잡이식으로 흔히 말해서 망신주기식 지금 특검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수사에서 별거 없이 나오면 국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일단 수사는 해봐야 하니까 소환을 했다. 뭐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수사 결과는 그러면 차치하더라도 수사하는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여기에 인권 침해 논란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조국 부부, 윤미향, 최강욱, 자기 편은 사면해서 무죄로 만들어주고, 야당과 우리 흔히 말하는 전 정권 이 보수 진영에 있는 인사들은 마구잡이로 지금 그 칼끝을 휘두르면서 망신주기를 지금 하면서 하고 있다. 이 정치 보복 아니고서 이게 뭐겠습니까? 저는 정치 보복이라고 밖에 생각이 안 돼. 이거 나중에 되면은요, 국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반드시 종합적인 평가를 국민들이 하실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네. 정치검찰 얘기하잖아요. 예, 예. 민주당에서. 진짜 정치검찰은요, 지난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위 이스타항공, 비슷한 거. 특혜 채용 그 수사 중지했잖아요. 이게 정치검찰이죠. 네. 이게 정치검찰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권력 앞에 불공정한 정치보복 수사, 그 말로는 정해져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검 수사 이제 재판까지 이어져서 계속 이러한 논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대응도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민감한 질문이에요. 솔직히 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은 의원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정치권에 오래 몸담으셨잖아요. 한나라당 대학생위원회 부단장, 그리고 보좌관 하시고, 또 지난 정권에서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까지 하시고 의원님 되셨습니다. 오랜 기간 몸담으면서 책도 2권이나 집필을 하셨어요. 보수의 미래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이 보수의 위기다라는 지적 정말 적지 않은데, 뭐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 보수가 나아갈 방향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 보수가 낡은 허물을 벗어 던져야 할 때가 왔다. 이 낡은 허물을 던져버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자유, 희생, 헌신, 그리고 책임, 이 가치를 존중하면서 실천하면서 다시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국민 속에 들어가서 지금 화나 있고 삐져 있고 정말 못마땅해 하시는 그 국민들에게 정성과 진심으로 다시 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다시 그분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하는 그 가치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 다시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에게 다시 신뢰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제가 또 계속해서 취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주 아침 저는 국회 라이브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영이었습니다. 네, 이번엔 경제 라이브입니다. 경제 뉴스들을 쉽고 또 깊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란 경제 전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K-팝을 시작으로 K-컨텐츠의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합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곳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네, 1조 잭팟. 이거는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 얘기입니다. 네네. 여기서 나오는 노래가 미국 빌보드 1위를 차지했어요. 네네. 네. 빌보드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건 사실 글로벌하게 특정 지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노래가 됐다라는 거고요. 그 노래에서 파생된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있겠죠. 사실 뭐 1위를 기록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드디어 이제 달성을 했고요. 네.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K-팝 데몬 헌터스, K-팝이잖아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로 있고 뭐 물론 영어로 이제 말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걸 만들어 보면 거기 나오는 그 더빙을 한 배우들도 보면 한국계 배우들이에요. 감독도 한국계 감독입니다. 네. 하지만 자본은 국적은 한국이 아닙니다. 일단 플랫폼은 넷플릭스라는 미국 플랫폼이고요. 네. 만든 곳은 소니 피처스, 뭐 일본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골든이 이게 우리 내부에서는 이거 K-팝 맞아?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글로벌하게 봤을 때는 K-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내용은 K-팝 아이돌의 이야기를 다룬 지극히 한국적인 이야기인데 수익을 미국과 일본이 챙긴다. 이건 거죠. 네. 뭐 당연한 거예요. 만들었으니까 가져가는 게 맞는 거고요. 네. 사실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우리가 팝송을 부르잖아요, 한국에서. 재즈도 하잖아요. 네. 굉장히 다양한 나라의 음악을 한국에서 하는데 그걸 우리가 K-팝이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K-팝이 갖고 있는 속성들을 표현해 보면 아 저게 K-팝이구나 얘기를 하는 거지 누가 만들었는지 누가 제작을 했는지 갖고는 안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누가 자본을 댔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을 댄 사람이 그 아까 이제 한국 그 우리 배우들 더빙도 하고 노래도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들어보고 한글도 일부러 한국말도 집어넣었다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네. 근데 그렇긴 하지만 그것들이 K-팝 또는 K-컬처라고 하는 속성을 나타내 주는 것이고 돈은 다른 문제다. 투자한 사람이 보는 거다. 이렇게 그러면 봐요. K-팝 데몬 헌터스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엄청난 핫하게 인기인데 네. 거기서 돈을 버는 기업은 우리나라는 거의 없다는. 없죠.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공동 제작은 넷플릭스하고 소니 픽처스가 했고 네. 플랫폼은 넷플릭스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주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소니의 경우는 주주가 미국의 그 자산 운용사들이거든요. 네. 근데 블랙락이라든지 뭐 스테이트 스트리트라든지 뱅가드라든지 이런 회사들이에요. 그럼 자본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은 당연히 수익이 생기면 돈을 가져가겠죠. 네. 우리나라 회사는 글로벌하게 플레이하는 자산운용사도 없고 글로벌하게 플레이하는 플랫폼도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네.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제시를 해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나오는 노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노래는 그래도 K-팝을 기반으로 한 노래인데. 프로듀서가 네. 캐디라고 굉장히 유명한 그 프로듀서가 이제 만든 노래 맞고요. 네. 그래도 어쨌든 발매가 지금 현재 소니 피처스 산하 레이블이 유니버설 뮤직 산하 그룹인 리퍼블릭 레코드에서 냈기 때문에 네. 이 노래에 대한 IP도 역시나 외국 기업이 갖고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뭐 직접적으로 이게 어쨌든 투자한 기업들이 이제 외국 기업이고 플랫폼도 미국 기업이라서 우리 기업 혜택이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 K-팝 한국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펼치면서 우리 기업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올라간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서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파는 해치 인형 지금 품절 사태로 빚고 있고요. 맞아요. 삭감 모양의 그 볼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없어서 못 파는 지경이라고 하니까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들이 효과를 노린다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뭐 일례로요 그 해당 그 장면에서 영화에서 김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고 라면을 그렇게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김밥과 라면. 네, 우리 그 냉동김밥 매출 늘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네. 또 라면 매출도 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접. 그 네. 한 10년 전에 네. 이런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K-컬처가 활성화되면 실물 경제는 얼마나 영향을 주나 해봤더니 약 결론은? 1.6에서 2가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100원을 투자하면 160원에서 200원이 실물을 내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컬처가 활성화되는 건 되게 중요한 거고 지금 저는 이게 완전히 전기에 서 있다. 즉 우리 초기다. 그 초기다. 네. K-컬처가 글로벌화되는 초기이고 이게 그 우리가 꼭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적으로 확장이 되면 우리 기업들이 활동하기 굉장히 좋은 무대가 펼쳐지고 우리 기업들의 수출이 한 2배 정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는 오히려 거죠.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효과가 그 정도까지 볼 수 그럼요, 있거든요. 그럼요. 아까 보셨는데 1조 원 정도의 효과가 있다고 했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 1조 원의 효과의 대부분은 미국이랑 일본 기업이 가져가지만, 가져간다고 하지만 네. 다른 간접적인 효과도 아까 1.6에서 2까지도 볼 수 있다고 그렇습니다. 보시는 그러니까 거군요. 1조 6천에서 2조 정도는 우리가 아마 상품을 팔거나 수출을 하거나 또는
뭐 캐릭터를 팔거나 이런 거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맞아요. 디즈니 뭐 겨울왕국 시리즈나 뭐 미키마우스 이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뭐 굿즈도 파는 것도 있고 공연도 있고 게임도 있고 뭐 관련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또 있잖아요. 네, 뭐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뜻하지 않게 국립중앙박물관이 돈을 네. 벌게 되는 이런 사건도 벌어졌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얻어 걸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기획을 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치밀한 전략 하에 이런 네. 영상이 콘텐츠가 만들어졌으면 한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파생되는 것까지 생각하면 그래도 K문화 가치 자체는 좀 돈으로 계산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또 막대한 사업 기회를 같이 가져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남습니다. 앞으로 뭐 제2, 제3의 이런 작품이 또 나오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런 전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K 콘텐츠 말고 K 뷰티 아니면 또 K 푸드 관련해서도 외국 기업들이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미국 기업들이 K 푸드를 이용한 식품을 개발했다? 사실 제가 이제 지난해 이제 미국에 잠깐 있었다 네. 보면은 거기 트레이더 조라는 우리 집 이제 마트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냉동 김밥을 팔고 있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는 라멘 코너였거든요. 근데 라멘이 아니라 면으로 라면이라고 해서 바뀌었어요? 팔고 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네. 아예 한국산 만두도 덤플링이 아니고요. 만두라고 해서 파는 정도로 네. 우리나라 이제 K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간접적으로 우리 기업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 제고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K-팝 데몬 헌터스도 그렇고 이 우리의 K 뷰티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요.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화장품 회사가 국내 K 뷰티 기업을 매수하는 사례도 잇따라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로레알인데요. 세계적인 화장품 업체죠. 이 회사가요. 이미 2018년에 3C라는 브랜드를 운영하는 난다. 이 회사 6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색조 화장품 기업으로 지금 키우고 있고요. 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스킨케어 브랜드 닥터지의 모기업인 고운세상을 인수하기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아니면 아예 그냥 로레알의 히알루론산 K-스타일이라는 이제 아예 화장품을 내놓거나 아니면 한국 화장품 회사를 인수하거나 하는 식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 K-뷰티 이런 회사들을 인수하거나 아니면 이들이 내놓은 히트 상품을 자기들이 차용하는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 K-뷰티 영향력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K-뷰티, K-푸드 뭐 인기가 많고 사람들의 관심이 많으니까 해외 기업들이 관심을 갖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아예 이렇게 사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뭐 K-뷰티의 어떤 상품이 더 좋은 건가요? 화장품의 기능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뭔가요? 그게요. 되게 재밌는 네. 현상인데 우리나라 이제 화장품 회사가 이렇게 선전을 하게 된 이후에는 산업 구조의 변화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생산만 해주는 기업들, 큰 기업들이 있죠. 그런 기업들하고 특정한 아이디어, 지금 말씀하신 히알루론산이 됐건, 뭐 우리 저 선블럭 선블럭? 제품이 네. 됐건 이런 다양한 것들을 아주 스페시픽한 고객들을 타겟으로 해서 만들어낸 제품들이 있었고 그 유통 체계가 만들어졌고 그 아래 소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되게 많아요. 이게 되면서 팀 생산만 코리아,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생산 서비스가 있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파운드리 서비스라고 그러고 네. 그 위에서 팹리스, 공장은 없지만 제조를 하는 기업, 화장품 기업들이 막 생겼어요. 네. 이 기업들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거기를 물류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있고 밑에 이제 소재를 제공해 주는 기업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미국에서 한국산 화장품이 1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한국산 화장품. 한국에서 만든. 네, 기업이 아니고 네. 한국산 다 합해서. 그러니까 팀 코리아가 된 거예요. 우리 산업 구조가 화장품을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술력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되죠. 지금 이제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이제 ODM을 하는 업체들, 코스맥스나 뭐 이런 네. 회사들이 있어요. 네. 여기가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아이디어, 저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뭐 물광. 얼마 전에 왜저 네, 네. SNS에서 네. 노게이랑 가는 친구가 물광하는 화장품을 출시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독특한 화장품들이 많아요. 아니, 우리나라 화장품이 사실은 예전에 생각하면 해외 나갈 때 외국에서 그럼요. 뭐 프랑스산 아니면 미국산 화장품을 사들이고 왔단 말이에요. 많은 그럼요. 사람들이. 네. 그리고 그런 비싼 화장품 쓰는 게 더 좋아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거꾸로인 상황인 그럼요. 거네요. 그러니까 예컨대 소재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수소를 넣어서 만드는 화장품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노화 방지 이런 거 한국이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술을 많이 개발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스토리텔링도 좋아요. 되게 잘해요 그런 것들도. 창의적인 거군요. 네. 마케팅 엄청 잘하고 네.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도 우리한테는 참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해외 기업들도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해외 기업들도 해외 이제 유통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고 특히 이제 유통기업들에서는 한국산 화장품을 배치하기 위해서 별도의 팝업 스토어를 만든다든지 별도의 선반을 만든다는 이런 노력들을 엄청 많이 해요. 네. 그들이 가져가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레알에서는 우리나라 회사를 샀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 회사들은 당연히 한국산 화장품을 판매를 할 테니까 돈을 많이 벌겠죠. K시장, K컬처 트렌드 흐름에 올라타려는 외국 기업들이 있고 또 이 외국 기업들과 경쟁하려는 한국 기업들 좀 어떤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부분에 한 네. 말씀만 드리면 네. 정말 우리가 섬세하게 전략을 만들어 가야 돼요. 지금은. 국가적 전략이 네. 지금부터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해외 기업들이 다 가져가도록 두거나 해외 자본이 다 투자하도록 지금 이번에 K-POP 데모넌트에서 네. 보듯이 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수출, 상품 수출하고 많은데 문화적 주권을 계속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글로벌을 해야 되고 우리 자본도 조금 더 글로벌화가 돼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 얘기해볼게요. 서울 아파트값 요즘 다시 꿈틀거리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첫 공급 방안이 나왔습니다. 네, 대규모는 아닙니다. 그런데 어제 국유재산 종합 계획이 나왔는데 여기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오래된 청사와 국유지에 한 공공주택 15,000가구를 짓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고 기자, 이 공공주택이라면 어떤 걸 말할까요? 네, 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어제 구인철 부총리가 이 발표를 하면서 국유 재산의 성격을 뭐라고 했냐면 네. 초혁신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공공자산이다라고 했어요. 혁신 성장을 위해서면 사실 젊은 층,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끌어 나갈 층에 대한 어떤 주거적인 안정성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때문에 이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이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네, 어딘지 궁금해요. 사실 네. 집을 지어놓으면 저기 어디 부지 확보가 편한 경기도 외곽에 지어놓으면 네. 사실 분양을 해도 잘 팔리지 않는 경우가 네, 많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는요, 이른바 규모가 좀 작긴 하지만 15,000호 플러스 알파니까 네. 서울시 노른자 땅에다가 이걸 분양하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청사 국유지라고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도 한번 네네. 보실까요? 지금 네. 보시면요, 성수동 계속 핫하죠. 거기 네네. 경찰 기마대 부지가 있는데 거기 이제 400가구를 공급하겠다라고 했고요. 신정동 서울 출입국 관리소 사무소가 있습니다. 여기 300가구 정도 있고요. 광명 철산동 광명 세무소 200가구 등을 이제 분양하기로 하는 등 노후 도심 공공청사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라는 네. 계획을 지금 내놨습니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곳들도 사업 속도 낸다고 지금 나오는 곳들이 그런 것이죠? 네네. 기존에 있는 곳은 사실 용산 유수지 300가구, 대방 군관사 185가구, 종로 복합청사 50가구, 뭐 기타 등등이 있는데 네. 여기가 원래는 35년까지 예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한 2, 3년 앞당겨서 조기에 공급하겠다라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니까요. 여기서 제가 한 네. 가지 첨가. 네. 저 굉장히 중요한 발표거든요.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저 땅 노른자 땅 팔았을 거예요. LX가 개발을 해서 네. 터 닦고 민간한테 팔고 거기서 지으라 그랬어요. 근데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네.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제 저런 형태의 공공주택들이 많이 늘어나야 돼요. 네. 그래야 위치도 안정적으로 10년, 20년 살 수도 있는 네. 그런 공공주택이 생겨야 우리 청년들이 안심하고 주거복지 차원에서 좀 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번에 나온 주택 공급 얘기, 이거 국유재산 종합 계획에 나온 일부 얘기고요. 조만간 공급 대책이 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 나오는 예상되는 네. 내용들이 있나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얘기한 게 뭐냐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집값을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이냐. 그리고 공급 확대에 있습니다. 한정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요. 오늘 어떤 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앞으로는 공급 중심을 할 때 지금 현재 보자면 문재인 정부 동기간 대비 윤석열 정부 착공 비율을 보니까 40%밖에 안 되더라.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만 해놓고 실제로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빠르게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3기 신도시를 새로 만들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진척 상황을 빨리빨리 체결할 수 있는 곳 위주로 해서
빨리 공급을 확대해서요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만간 나올 공급 대책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국유재산 얘기에 좀 눈길 가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납세자가 세금을 현금 대신에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납부하는 것을 물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납부된 자산은 바로 국유재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납된 주식이 나라 재산을 불려줬다면서요? 이게 물납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이나 부동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잖아요. 동산이 아니니까 네. 아무래도 좀 팔기가 쉽지가 않겠죠. 인기 없는 땅이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상장사는 그냥 시장에서 팔면 됩니다. 네. 약간 좀 가격 충격이 있겠지만 근데 비상장사 이거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받기는 했어도. 맞아요. 그래서 정부가 물납을 받은 다음에 그 물납받은 그 회사가 사실 성장을 못하면 오히려 상장 받은 주식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사실 골칫거리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번에 나온 내용은 내용. 바로 태광실업 주식입니다. 네. 2020년에 박연차 회장이 이제 사망하면서 네. 유족들이 이 세금을 못 내니까 물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태광실업 주식에 TKG 태광 주식으로 3천억 규모를 납부를 했어요. 네. 근데 이 회사가 그 나이키 신발 ODM의 한 10에서 15%를 책임지는 회사입니다. 아, 나이키 신발을 만드는 맞아요. 회사였군요. 안정적으로 영업이익 매년 한 1,000억 이상씩 나오는 회사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납부를 했는데 그 돈을 잘 벌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방식으로 정부 지분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좋은 게 뭐냐면 비상장사잖아요. 네. 대주주가 지금 현재 그 주식을 상속받은 아들입니다. 네. 대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로 정부 지분을 사들이면 자기 지분율은 올라가는 올라가고, 거잖아요. 네. 회사에도 좋고 정부는 돈을 벌어서 좋고 약간 윈윈하는 상황이 지금 펼쳐진 거죠. 네. 이런 경우들 교수님 좀 종종 있었던 건가요? 아니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기재부는 요건 사실- 웃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네, 태광이 사실 조금 네. 특이한 케이스인데요. 네. 사실은 지금 이게 왜 앞으로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정부가 97년부터 지금까지 한 300건 이상, 311건 이상 저기 비상장 주식 물납을 받았는데 네. 그 중에서 168개 기업만 살아 있어요. 아까 우리 고란 기자 말씀하신 대로 네. 한 160개는 사라졌고 상폐가 됐거나 아니면 청산을 했거나 이렇고 지금 160개만 살아 있고요. 나머지 지금 가장 큰 게 NXC 즉 그 넥슨 지주회사거든요. 네. 김종조 장이 타계를 하면서 29.1%를 정부가 물납을 받았어요, 상속세로. 요거 너무 커서 지금 사갈 데가 없어서 고민인 아, 건데. 정부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주식도 많다는 얘기군요. 많죠. 이렇게 지금 한- 세금으로 상속세. 네네, 한 6조, 7조쯤 되고요. 아, 예. 여기 이제 넥슨을 빼면 한 7천억 뭐 이 정도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그 문제는 뭐냐면 넥슨은 아마도 뭔가 게임에서 뭔가 하나 대박이 나면 기업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갈 거예요. 그럼 정부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 도움이 되는 일이 좀 있으면 되는 일이 좋겠네요.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사실은 비상장 회사들도 상장을 하게 되면 정부가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혹은 그 기업을 인수하는 기업이 생긴다면 현금으로 회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이거 거의 방치된 상태로 놔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거를 좀 더 관리를 해서 실제로 물론 이제 기업 경영의 그 의사결정까지 침해를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최소한 그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재부는 골칫덩이 주식일 줄 알았는데 나이키 운동화에 웃는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번에 공항 한번 가볼게요. 여름 휴가 기간 아마 해외 가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공항하면 면세점이 먼저 눈에 띕니다. 그런데 이 인천공항 면세점이 과거에는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 했는데 지금은 미운 오리 새끼가 됐다고 합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인가요? 사실 그 23년에 인천공항 면세 사업자 입찰을 했어요. 근데 거기서 롯데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계, 신라 등이 이제 됐는데 네. 그때 야 그러니까 코로나 끝나고 여행 수요 엄청 늘 것 같아.라고 해서 임대료 상장 방식을 어떻게 했냐면 야 면세점 매출 늘겠지?라고 하니까 객단가로 해서 객당 얼마로 그 매출액을 계산을 해가지고 사업자한테 내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료 같은 거. 네, 임대료를요. 네. 그래서 이 신라가 객당 8,987원. 그러니까 제가 한 명 가면 신라 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다가 8,987원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 이런 구조예요. 네. 그리고 신세계는 9,020원 임대료 내는 조건으로 10년짜리 사업권 따냈어요. 근데 여객 수는 늘었습니다. 인천공항 이용하는. 그렇죠. 근데 사상 최고잖아요, 맞아요. 요즘에. 네. 매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왜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공항을 나갈 때 과거에는 면세점에서 한번 싹쓸이 쇼핑하고 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니면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이 면세 쇼핑을 하거나. 그렇죠.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사람 수는 늘었는데 매출은 안 되니까 신라와 신세계 등이 야 임대료 이거 조정해줘.
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인천공항 측은 이거 배임 문제가 있다. 우리 못 바꾼다라고 하고 지금 서로 맞서고 있는 입장입니다. 신라랑 신세계 면세점에 2천억 원에 이르는 위약금을 내더라도 철수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지금 계약 기간이 10년이었는데 2년밖에 안 지났다는 거죠. 지금 양측은 입장 차이가 크고요. 교수님, 이 갈등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아마도 그 롯데의 케이스와 비슷하게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롯데가 이제 면세점 계약을 했다가 코로나 때 워낙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적자가 거의 막 100억씩 나오니까 나 이거 못 하겠어요. 1,900억 내가 손에 그냥 부담하고 네. 그러니까 위약금이죠. 위약금 물고 그냥 빠질게요. 빠졌어요. 롯데 입장에서 지금 해피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럼 다시 들어올 수가 있겠군요, 롯데는. 롯데는 다시 들어갈. 그러면 신라랑 신세계는 나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진짜 이렇게 되면? 지금 뭐 위약금 물면 나갈 수가 있죠. 차라리 위약금을 2천억이나 내고 나가. 그것은요. 그런데 한번 네. 고민을 좀 해봐야 네.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게 위약금이 그렇게 위약금 물고 나가도 되는 건가라는 고민은 면세점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갈 건지, 관광은 어떤 트렌드로 갈 것인지, 우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이거를 커버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고려가 있고 나와야지 그냥 임대료 안 내려준다고 나간다. 이거는 기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신라하고 신세계가 근본적인 고민들을 좀 더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업계는 좀 달라진 관광 형태에 맞춰서 네. 좀 면세 사업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네, 아울러서 싶습니다. 인천공항 역시요. 네. 여기도 수익 다변화 해야 됩니다. 아, 언제까지 네. 임대료에만 의존할 수 인천공항 없죠. 맞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 라이브는 이 얘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고란 경제전문기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I used to rule the world. Seas would rise when I gave the word. Now in the morning I sleep alone. Sweep the streets I used to own. I used to roll the dice, feel the fear in my enemy's eyes, listen as the crowd would sing. Now the old king is dead, long live the king. One minute I held the key, next the world. 네, 뭐 하고 살지, 뭐 먹고 살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로 이어집니다. 오늘 16일부터 자동차 보험 표준 약관 개정안이 본격 시행이 됩니다. 고비용 수리 구조를 개선하고 보험료 절감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 몇 가지의 우려도 남아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 시에 품질 인증 부품을 사용한다. 그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님을 직접 모시고 한번 직접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네. 고비용 수리비의 부담 완화 방안, 그러니까 실제로 소비자가 차량을 수리할 때 값비싼 정품이라든지 OEM 제품 대신에 대체 부품, 품질 인증 부품을 좀 사용하도록 유도하겠다라는 취지인데 이게 당초 발표됐던 안에서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 일주일 전에. 네. 소비자의 선택권을 조금 더 존중한다, 보장한다는 차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융 정책 당국의 이제 방향이 네. 저희도 맞다고 보고요. 이번에 소비자분들께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저희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 옳은 바른 방향으로 봤다고 봅니다. 네. 제가 간략하게 이번에 정부 합동 발표 자료를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는 뭐 신차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수리비가 저렴한 부품을 쓰도록 돼 있었습니다. OEM이라든가 품질 인증품 중에. 근데 이번에 바뀐 걸 보면 5년 이내에 이제 신차는 제외되고요. 또 5년 이후의 차량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그거 역시도 이제 소비자분들이 이제 OEM을 쓰고 싶다고 하면 네. 품질 인증 부품이 아니라 OEM을 쓸 수 있고 추가 비용이 없도록 이제 금융당국에서 조치한 겁니다. 뭐 차액이 나오더라도 그걸 소비자가 부담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품질 인증 부품을 선택하게 되면
기존 OEM이라든지 정품 부품 가격의 25% 정도를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이 내용도 있는데 이건 차주에게 직접 준다는 걸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험사에서는 그 소비자한테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인증품하고 OEM하고 이제 35에서 40% 정도의 차익이 발생합니다. 네. 그 부분에서 이제 25%를 이제 소비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범퍼를 100만 원이 OEM이라면 인증품으로 교환하면 65만 원에서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차액이 이제 35만 원에서 40만 원이 발생하잖아요. 거기에서 25만 원을 소비자한테 이제 혜택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네. 이게 기존의 자차 보험에는 적용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예, 특별 약관으로 이제 적용이 됐던 부분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 연착륙 방안으로 완화 방안이 지금 개정안에 변화가 생긴 것들은 5년 이내 신차라든지 뭐 휠, 조향 장치 등의 안전 직결된 부품에 대해서는 정품 부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만 그 이후의 차량 그리고 다른 부품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좀 존중한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좀 추가로 제공한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다듬어진 뒤에 이제 오는 16일부터 본격 시행이 되는데 아무래도 여러 소비자들의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네,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먼저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가장 큰 걱정은 안전과 직결된 부분일 것 같은데 네네. 품질 인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대체 부품이라서 기존에 써오던 정품이라든지 OEM 부품과 관련해서 비교했을 때 안심하고 써도 되는 건가 하는 우려가 남아있어요. 이 점은 뭐 저희도 이제 잘 알고 있고요. 예. 소비자분들의 염려를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 부품이라는 것은 자동차 제작사가 이제 편하게 하면 자동차 브랜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브랜드가 만드는 게 아니고 부품 제조사가 그 자동차 브랜드를 붙여서 납품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OEM이라는 표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그 염려하시는 게 중국산 저가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데 우선 제가 먼저 그 부분을 좀 해명을 하고 싶은데 네네. 이 인증을 받은 국산차 적용 부품은 100% 국내 제조사가 만든 국산 부품이 되겠습니다. 국산차에는 국산 제조사가 만든 인증 부품만 들어간다. 네. 전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 자동차 부품협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국 자동차 부품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지 네. 해외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도록 만든 게 아닙니다. 그 점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그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는 파트는 이제 외산차가 되겠는데요. 예. 그 글로벌에 있는 자동차 다 중국에 진출해 있는 건 아시죠? 예. 모든 우리 현대차도 기아차도 중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5위 퀄리티의 글로벌 부품 제조사들이 중국에 진출해 있어요. 이번에 인증받은 부품은 글로벌 완성차에 납품하는 OEM 부품 제조사께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 인증품의 1% 조금 넘는가 그렇습니다. 중국산이. 그거는 5위 퀄리티를 드리는 겁니다. 네네. 굳이 말씀드리면 대체 부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OEM 부품이 되겠습니다. 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제 중국산 저가 제품이 인증 부품으로 대거 유입되는 거 아니냐 이 우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네. 전체적인 품질 인증 부품 인증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네네. 대체 부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안전성 문제 좀 우려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일단은 저희 인증 제도는 그 나라 법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동차 관리법에서 하는데 법이라는 게 이제 철저하게 검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모델을 네. 미국 카파라고 해서 이제 자동차 부품 인증 협회 예. 그리고 저희 같은 일본의 이제 자동차 부품 협회의 제도를 네, 해외 사례들을 보고. 롤 모델로 들어온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보다 더 엄격하게 저희가 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는 서류 심사라는 걸 거칩니다. 그 서류 예. 심사는 뭐냐면 이 기업이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인가를 먼저 검토를 하고요. 예.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는지 또는 그 국제 기준의 ISO나 TS의 품질을 기준으로 생산하는지를 보고요. 네. 마지막으로 인증기관이 저희가 제품 심사를 하지 않습니다. 독립 공인 인증 시험기관인 품질 인증 시험기관 6개가 있습니다. 네. 그곳에서 제품 심사를 합니다. 최종 그리고 거기서 합격 여부가 저희한테 오면 네. 그걸 보고 저희가 이제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자,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기관들이 국토부에서 지정한 기관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을 하고 있는 맞습니다. 기관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사업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국토부가 관여가 돼 있다. 정부 차원에서 품질 보증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튼 정품 부품, OEM 부품이 아니기 때문에 기존 업계 관행상 제조사에서는 이제 다른 부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책임질 수 없다라면서 무상 수리를 거부할 가능성이라든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 차의 중고차 가치가 결국은 하락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뭐 많이들 제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점 뭐 저희도 잘 알고 있고요. 일단 예. 그 용어를 좀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예. 그 제조사라는 게 아니고 자동차 제작사라는 예. 법률 용어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네네. 자동차 제작사고 이제 저희는 이제 부품 제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저희 법에서 어떻게 돼 있냐면요. 예전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네. 품질 인증을 받은 부품에 대해서는 자동차 제작사가 AS를 거부할 수 없도록 AS 거부 방지법이 이미 2017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소비자분들이 만약에 품질 인증품을 썼는데 자동차 제작사 정비점에서 예. 수리를 거부한다면 국토부나 저희한테 신고를 해주시면 그 점 해결할 수 있다는 바로 거. 시정을 할 수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그 점을 좀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고차 가치 하락 우려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좀 갖고 중고차 계시나요? 가치 하락은 이제 이 제도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서 먼저 갖고 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데서는 인증품을 낀 자동차를 더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그런가요? 뭐냐면 저가 부품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고 부품이라든가 이런 네. 걸로 수리하지 않은 차라고 해서 OEM하고 동등하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네. 가치 하락이 아니라 중고 시장에서는 더 높이 평가받는 그런 예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장래에 그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거라고 봅니다. 네. 해외 사례를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대체 부품을 인증하는 기관은 회장님이 계신 한국자동차부품협회 한 곳이고 예, 맞습니다. 많은 해외 사례도 좀 비슷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이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인증 권한을 너무 독점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선 어떤 대답을 주시겠어요? 그거는 일단 오해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가 롤모델로 삼은 그 일본의 자파라든가 미국의 카파라든가 예. 이런 데는 다 단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이제 미국의 카파는 이제 인증기관이 이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요. 예. 시험 문제, 제품 시험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평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분은 인터텍이라는 이제 공인 시험기관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오랜 시간에 진행했지만 이제 시험 기관이 단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6개 공인 시험 예. 인증 기관에서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증 기관이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인 시험 기관이 몇 개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만큼 크로스 체크가 된다는 네네.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저희가 아마 인증 기관이 제품 시험까지 다 하는 것으로 네. 오해에서 비롯된 걸로 보여지고요. 저희 인증 기관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제품을 심사하지 않고요. 예. 공인 시험 기관 다 국제기관들입니다. 거기서 시험을 거쳐서 합부 여부가 나오면 예. 저희는 그걸 보고 합부 판단해서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장기적인 차원에서 이제 구조 개선을 통한 보험료 인하라든지 또 국내 부품 시장 활성화 차원의 취지를 좀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오늘의 짧은 시간 안에 이제 소비자들의 우려를 좀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다 보니까 취지에 대해서 충분한 말씀을 못 들었는데 차후에 또 관련된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길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자동차 표준약관 개정안과 관련해서 한국자동차부품협회 오병성 회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